자, 오늘도 힘차게 61번서부터 출발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문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약이 언제 성립하느냐의 문제죠. 자, 1번 기억 먼저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이 소장하던 그림을 갖고 싶어 하던 을에게 매도 의사로 청약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갑이 을에게 청약을 날렸죠. 을에게. 근데 뜬금없이 병이 승낙한 거죠. 자,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은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으니까 을 쪽에서 승낙을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병이 승낙을 하셨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니은입니다. 갑의 을에 대한 노트북의 매수 청약, 그리고 을도 갑에 대해서 매도 청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고, 그리고 을도 갑에게 청약을 했죠. 자, 그러면 갑도 청약, 을도 청약, 여러분들 이런 거를 교차 청약이라고 하죠. 자, 교차 청약을 통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때는 양 청약이 모두 다 도달했을 때, 그때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 같은 경우는 계약이 성립한다라는 거죠. 자, 디귿입니다. 갑이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 의사로 청약했는데 을이 승낙하고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어쨌든 을이 승낙을 한 후라는 거죠. 요거는 의사표시 발신 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의사표시를 발신하고 나서 사망하거나 아니면은 제한 능력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을 쪽에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신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셨다가 되면은 이거는 갑에게 의사표시 결국 도달됐으니까 승낙된 걸로 봐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디귿 같은 경우도 계약이 성립한 겁니다. 자, 리을 같은 경우는 갑이 을에게 10만 원의 시계를 매수하라고 청약을 했는데 을이 여기서 만 원만 깎아주면 매수할게. 이런 거는 조건부로 승낙한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조건부로서 승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운 청약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계약이 성립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리을에서 갑이 다시 승낙했다 이런 말 나오면은 계약이 성립이 되겠지만 그런 말 안 나왔기 때문에 자,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는 니은과 디귿 하여 정답은 2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6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62번 문제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문제입니다. 담보 책임. 자, 먼저 1번서부터. 자,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목적물 일부가 멸실됐다라고 나오죠. 그럼 우리가 요 첫째 줄에 일부 멸실 요걸 딱 보면서 일부 멸실 이걸 보면서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네? 바로 느낌 잡으셔야 돼요. 자, 권리하자 중 수량 부족 일부 멸실 같은 경우는 매수인이 선의일 때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죠. 자, 그리고 마침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 청구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자, 2번입니다. 매매 목적물이 전세권 목적이 됐다. 자, 목적물이 전세권의 목적이 됐다는 거는 목적물을 매수했는데 이미 목적물에 전세권자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용익권 제한이라고 합니다. 자, 2번 선다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잠깐만요. 자, 요거를 갑자기 또 다 내려갔어. 또 이거 왜 이래 또 이거. 자, 떴죠 그죠? 예. 자, 다시 이어서 할게요. 자, 2번에서 말하고 있는 요 내용 2번 선다 요 같은 경우는 용익권에 의한 제한입니다. 용익권 에 의한 제한이다. 자, 여러분들 용익권에 의한 제한 같은 경우는 이로 인해서 이제 전세권자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선의의 매수인이 계약을 갖다가 해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 지금 2번 선다에서 선의의 매수인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계약을 뭡니까?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해제할 수 있다. 자, 2번 선다도 맞습니다. 자, 3번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에 매수인이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보존시켰다라는 거죠. 자,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니까 그 저당권이 실행될 것으로 우려가 되니까 매수인이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저당권에 대해서 대위 변제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존시켰다. 그러면 이 경우 출제액 상환 청구할 수 있죠. 자, 이 3번 선다에서 말하는 거는요, 저당권 실행에 의한 담보 책임, 권리하자 5번째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는 출제액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요거 선악불문하고 행사 가능합니다. 3번 선다도 맞습니다. 자, 4번 선다는요, 종류로 지정된 매매 목적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요 표현이 지금 보시면은 종류로 지정된 매매 목적물 요 말이 나왔을 때 이게 아하, 이거는 종류물입니다. 자, 이거는 종류물을 말하는 것이다. 자, 이게 특정이 됐습니다. 특정되고 나서 이제 특정시켜서 매매 목적,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후에 하자가 발견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류물 같은 경우는요,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일 때, 자, 이 경우 계약을 나는 해제하지도 않고 손해배상 청구도 안 하고 하자가 없는 완전한 물건을 청구하겠다라는 거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완전물 청구하는 거죠. 자, 종류물인 경우에는 완전한 물건을 갖다가 청구할 수도 있는 거죠. 가능하죠. 자, 만약에 이게 특정물이라고 한다면은 완전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요 4번 선다에서 말하고 있는 요 물건이 종류물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완전물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4번 선다도 맞는 거죠. 자, 5번입니다. 매매 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했다. 자, 이렇게 일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선의의 매수인입니다. 자, 계약 해제 말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돼 있는데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담보 책임 문제에서 선의라고 나왔을 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죠. 권리 행사 같은 경우는 선악불문하고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선의만 행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자, 선의의 매수인 해제를 하고 추가적으로 손배 청구도 할 수 있죠. 없다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5번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63번 문제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자, 보시면 채무자 이외 제3자도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을 설정한다라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은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이죠. 자,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 담보 제공자가 바로 저당권 설정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담보를 제공하는 저당권 설정자 같은 경우는 채무자 쪽에서 담보 제공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나 제3자가 담보 제공할 수도 있고,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다면 마땅히 요 제3자를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물상 보증인이라 그러죠. 이 제3자는 물상 보증인 말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얘도 담보 제공한테 될 수 있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자, 2번입니다. 저당권 설정 계약에다가는 조건 붙이지 못한다 그러는데 조건 붙여도 되죠. 저당권 설정 계약도 계약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계약은요, 법률행위입니다. 기본적으로 법률행위에다가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조건 붙이지 못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틀린 거죠. 자, 3번 내려갑니다.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할 수 있는 채권, 이게 꼭 금전 채권이어야만 하는가? 거기에 한정되지는 않죠. 맞는 말입니다. 자, 그 채권이 뭐 금전 채권이든 물품 대금 채권이든 뭐 외상 대금 채권이든 다른 채권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지 않는다. 자, 4번입니다. 등기된 임목입니다. 등록된 건설 기계입니다. 자, 임목 자체가 이렇게 등기가 됐거나 아니면은 등록이 됐다면은 이 경우는 저당권 설정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맞는 말. 자, 5번입니다. 채무자의 변제로 인해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습니다. 자, 채권 자체가 소멸하게 되면은 말소등기 안 해도 그쵸, 저당권 소멸하죠. 이런 성질을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부종성이라 그랬죠. 채권 소멸하면은 저당권도 말소등기 없이 소멸하게 된다. 맞는 말이죠. 자, 그리하여 63번 문제 정답은 2번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64번으로 이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습니다. 자, 토지를 매도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계약 체결 후에 토지 전부가 수용됐고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됐다라고 돼 있죠. 다음 설명 중 옳은 겁니다.
자, 먼저 이 6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은 자 갑이 일단 매도했지 않습니까? 자 갑이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다.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에서는 일단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죠. 근데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토지가 뭐가 됐습니다? 수용됐습니다. 그럼 토지가 수용됐다라는 거는 갑이 매도인으로서 을에게 소유권 넘겨줄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이런 거를 계약 체결 후불능이다. 이걸 후발적 불능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가 지금 이제 후발적 불능이 됐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떠한 법리가 적용되느냐? 자, 토지가 수용돼 가지고 넘겨줄 수가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갑도 을도 둘 다 귀책 사유가 없는 상태죠. 이때 적용되는 법리는 바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되는 것이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이게 적용됩니다. 그쵸? 그러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되면은요, 이 경우는 갑도 을도 양 당사자 둘 다 채무가 면제가 되고, 그럼 결국 갑이 을 상대로 해가지고 중도금 내놔라, 잔금 내놔라 이런 취지의 이행 청구, 대금을 달라고 이행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근데 이 경우는요, 토지가 수용됐기 때문에, 토지가 수용이 됐기 때문에, 자, 갑의 토지, 목적물 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해서 갑이 받게 되는 뭡니까? 수용 보상금이 있겠죠. 이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이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죠. 잔금 주고 보상금 빼갈 수 있죠. 그죠? 요런 권리를 대상 청구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자, 어쨌든 1번 선답부터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을은 수용주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불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한다? 안 되죠. 손해배상 청구 안 됩니다. 자, 수용을 한 것이 불법도 아니고요. 손배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자, 2번입니다. 을이 갑에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물을 수 있냐? 안 되죠. 여러분들 개체과 같은 경우는 원시적 불능에서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현재 요 문제 같은 경우는 후발적 불능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묻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을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거죠. 그쵸? 왜냐면 지금 현재 이 문제 자체가 여러분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이기 때문에 원칙상 살펴봤을 때 양당사자가 채무를 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을은 굳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할 의무가 없고, 그런 맥락에서 갑도 을에게 이행을, 돈 달라고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4번입니다. 을이 갑에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 안 되죠. 자, 여러분들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 이런 거 하려면은 채무 불이행이어야 되죠. 자, 채무 불이행에 해당되려면은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채무자에게, 자, 한번 써볼까요? 써보죠. 여기다 쓰죠. 쓰겠습니다. 자.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후발적 불능.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 있는 후발적 불능일 때 이거를 가리켜 우리가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채무 불이행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계약을 상대방이 해제한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위험부담 문제로서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제나 손배 청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제나 손배 청구는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니까 요 경우에서 을이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 뭐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건 안 되는 거지. 자, 그리고 계약을 해제한다? 해제도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이건 채무 불이행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위험부담이에요. 정답은 3번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유치권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유치권 문제는 65번인데요. 자, 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기억입니다.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 사이에 권리금입니다. 자, 권리금. 자, 당사자사에서 권리금 관련해 가지고 약정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련성이 부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2번입니다. 유치권자 갑이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을에게 임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치권자가 목적물에 사용되어 담보 제공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승낙받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승낙 없이 했죠. 승낙 없이 유치물을 다른 사람한테 지금 빌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유치권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유치권이 소멸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을은 경매 절차 매수인 상대로 해가지고는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 경우 임차인이 적법 정당하게 점유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 이 임차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락인에게는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네, 맞는 지문입니다. 맞는 지문. 네, 갑자기 컴퓨터 또 시작이죠. 또 시작. 잠깐만요. 자, 디귿입니다. 건물 임차인이 점유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계속해서 건물을 점유했고 유익비를 지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점유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건물을 점유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이제 유익비를 지출했다라는 겁니다.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쵸? 유치권이 성립하려면은 목적물에 대해서 적법한 점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디귿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점유할 권한이 없다라는 걸, 점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계속해서 점유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적법하게 점유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자, 리을입니다.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 그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입니다. 자,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생긴 채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자, 그래서 옳은 것은 기흥, 니은, 디귿이죠. 정답은 4번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리을에 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자, 추가적으로 설명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65번. 자, 유치권 성립에 있어서 대부분은 물건에 대해서 먼저 점유를 시작합니다. 자, 물건에 대해서 점유를 시작하고 이 점유를 토대로 하고 있다가 갑자기 피담보 채권이 발생하게 되죠. 요 순서대로 해가지고 주로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자, 근데 유치권 성립에서는요, 이렇게 점유하고 있다가 채권이 생겨도 되지만 반대로 채권이 먼저 생기고 그 이후에 목적물에 대해서 점유를 하더라도 그 경우도 문제없이 유치권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를 먼저 하든 채권이 먼저 생기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요 리을 지문에서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먼저 발생한 채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이 먼저 생겼고 그 이후에 점유를 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경우도 문제없이 유치권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을은 틀린 지문이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66번서부터 이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뿅.